지난 이전에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서판이라는 이름의 딸아이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질그릇을 잘 빚는 아이였습니다. 오씨는 아내가 죽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씨도 사랑하는 딸을 두고 아내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기다렸다는 듯 서판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개울가에서 아름다운 물고기 한 마리를 얻게 된 서판은 계모 몰래 그릇에 담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판의 보살핌을 받은 물고기는 매일 조금씩 자라났고 그릇에 키울 수 없을 만큼 몸이 커지자 뒷마당에 있는 연못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서판이 다가서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타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계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판이 연못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모습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실체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계모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서판에게는 다른 동네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오게 하고 그 사이 서판의 옷을 걸쳐 입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서판인 줄 착각한 물고기가 머리를 내밀자 재빠르게 칼로 머리를 찔러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져와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보살핌을 받아 살이 오른 물고기는 보통의 것보다 배는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운 계모는 남은 뼈를 태비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판은 물고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들로 뛰어나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를 푼 사람이 내려오더니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너의 계모가 물고기를 죽였다. 퇴비 밑에 뼈가 있으니 돌아가 잘 추려 방에 숨겨두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뼈의 소원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 퇴비를 들춰보니 물고기의 뼈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알려준 대로 잘 추스려 방에 들인 서판은 호기심에 소원을 빌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보석이든 옷이든 음식이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는 어느 날 계모는 서판에게 마당의 과실나무를 지키라고 하고 딸과 함께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서판은 청록색 옷과 황금 신발을 갖추어 입고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축제장에서 우연히 서판을 목격한 계모의 딸은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며 계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서판은 급히 계모보다 먼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렀던 탓일까요? 인파 속에서 그만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뒤따라 돌아온 계모는 나무를 끌어안고 잠들어 있는 서판을 보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서판의 신발 한 짝은 일대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타한국에 팔려갔습니다. 신발은 돌고 돌아 왕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털처럼 가벼운 데다 돌을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는 신비로운 신발의 주인공이 궁금했던 왕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어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맞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발이 아주 작은 사람에게도 한 치나 더 차이 날 정도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가져온 사람을 신문하고 옥에 가두어 봤지만 출처를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집에서 나머지 한 짝의 신발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서판에게 신발을 신기자 발에 꼭 맞았습니다. 서판은 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고 왕은 기뻐하며 서판과 함께 물고기뼈를 거두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서판이 마을을 떠난 뒤 계모와 이복 동생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은 돌구덩이에 모녀를 묻고 그곳을 오녀총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아이를 갖고 싶은 이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특히나 딸을 원할 경우 효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안으로 간 서판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뼈를 얻은 왕은 1년 동안 소원을 빌어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는데 해가 바뀌자 더 이상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물고기뼈를 금띠를 두른 상자에 구슬 100석과 함께 봉인하여 해안가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무리의 우두머리가 해안가를 찾아가 물고기뼈가 묻힌 곳을 파헤쳐 보았으나 이미 조류에 휩쓸려가 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성식의 하인이었던 이사원이 전해준 것으로 이사원은 옹주의 동중 사람으로 중국 남부의 괴이한 많은 일들을 기록해둔 바 있습니다.
옛날 베트남에 카종과 할록이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종의 어머니가 죽고 새 어머니와 딸인 할록이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까지 생을 달리하면서 카종과 할록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카종과 할록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누가 언니인가를 두고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오는 쪽을 언니로 정하겠다면서 바구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길로 둘은 냇가로 나갔습니다. 카종은 물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할록은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았습니다. 13마리의 커다란 물고기로 바구니를 이미 반쯤 채웠던 카종과 달리 할록의 바구니엔 피라미 10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카종이 지쳐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누워서 쉬고 있을 때 할록은 카종의 바구니에서 물고기를 훔쳐 자신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카종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몰았다가 어머니께 혼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냇가로 나가 다시금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작은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았을 뿐 더 이상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카종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카종은 마지막으로 잡은 물고기를 샘에 풀어놓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언니 몰래 물고기를 찾아가 밥을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카종은 물고기를 동생처럼 여기며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샘에서 물고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카종은 마치 친동생이 없어진 것처럼 울고 또 울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꿈속에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누나, 할록이 나를 잡아먹었어. 할록은 나를 잡아먹고 뼈를 대나무 통에 넣어두었어. 부디 내 뼈를 잘 추스려서 사거리에 묻어줘. 염소를 치기 위해 오가는 길에 누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말이야. 카종은 물고기 뼈를 코코넛 잎에 잘 싸서 물고기가 말한 장소에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오갈 때마다 눈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카종은 물고기를 묻어준 곳에 황금으로 만든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고기의 선물이라 생각한 카종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신발을 숨겨두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까마귀가 물고 가 왕궁에 떨어뜨렸습니다. 황금 신발을 발견한 왕은 귀한 신발의 주인을 찾아 혼인하겠노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딸이 있는 집마다 온갖 치장을 다해 딸들을 왕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도 할록을 치장하여 궁으로 보냈습니다. 카종에게는 엉킨 실타래를 던져주며 다 풀면 보내주겠다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카종은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움켜쥐고 혼자 슬피 울었습니다. 하늘의 알화신이 이 모습을 어여삐 여겨 개미들을 보내주었는데 개미들은 실타래 안으로 기어들어가더니 순식간에 얽힌 실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카종은 실타래를 가지고 의붓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깨 한 통과 옥수수 한 통을 섞더니 골라내라고 시켰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알화신은 숲속의 모든 새들, 개미와 신개미, 정갈, 진해, 벌레들을 시켜 카종을 도와주었습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새어머니는 카종을 보내주었습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왕궁으로 향하는 무리에서 외롭게 홀로 왕궁에 도착한 카종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신발은 신어보지도 않고 부끄러움에 왕궁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소녀들이 신발을 신어보았지만 맞는 발을 가진 사람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신어본 사람들 중에 딱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 명도 없습니다. 하고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어보았는가? 여기 왕궁 뒤에 숨어있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에게 들어와서 신발을 신어보게 하거라. 카종이 신발을 신자 발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챙겨온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보여주자 당신이 내 부인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대의 운명이로다. 하고 감탄하듯 왕이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소녀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록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카종이 왕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달음에 왕국으로 달려가 왕에게 3일간 친정집에 머물며 이별의 정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카종을 집으로 데리고 온 새어머니는 질투심에 화려한 옷을 빼앗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딱딱한 대나무 돗자리에서 자게 했습니다. 다음날 할록은 코코넛을 함께 따라가자며 카종을 데리고 나갔고
카종이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자 도끼로 내려찍어 호숫가에 떨어뜨렸습니다. 물속에 빠진 카종은 호수에서 황금빛 거북으로 변했습니다. 새 어머니는 왕에게 카종이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신 언니인 할록을 왕비로 삼아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왕은 할록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카종을 잊지 못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사냥터에서 황금 거북을 발견한 왕은 왕궁으로 데려와 황금 대야에 넣고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이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긴 할록은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거북을 잡아먹고 등껍질을 왕궁 뒤편에 버렸습니다. 등껍질은 싹을 틔우고 대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산책길에서 이 대나무를 본 왕은 흡족해하며 대나무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할록은 대나무를 꺾어 죽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순이 새로 변해서 날마다 왕궁에 날아와 구슬피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이 여긴 왕은 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만약 카종이라면 내 소매에 와 앉으렴. 그러자 마치 말귀라도 알아들은 것처럼 왕의 소매에 사뿐히 앉았습니다. 왕은 그 새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이 역시도 두고 볼 수 없었던 할록은 또다시 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깃털을 왕궁 밖 먼 곳에 버렸습니다. 깃털에서 무케아 나무가 솟아났습니다. 무케아 열매는 아주 좋은 향을 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사는 가난한 할머니가 앞을 지나다 이 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열매가 할머니 앞에 툭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열매를 주어 빈 쌀통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자 쌀통에 쌀이 가득하고 바구니에는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쌀과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궁금했던 할머니는 외출을 나가는 척하며 몰래 숨어 엿보았습니다. 그러자 항아리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와 쌀과 과자를 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아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종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며 이 집에서 잔치를 열 테니 왕을 초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왕이 와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카종의 말대로 왕궁에 가서 왕에게 잔치에 꼭 와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왕도 이 잔치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가마를 타고 왕궁을 나서자 왕궁의 대문에서부터 할머니 집까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온통 과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변신해 있는 집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카종의 말대로 왕에게 과자를 내어주었습니다. 과자를 맛본 왕은 단번에 카종의 솜씨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카종과 상봉한 왕은 할머니에게 상을 내리고 카종을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뻔뻔한 그의 행동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카종, 내가 돌아왔구나. 네가 없는 동안에 내가 왕의 옆에서 네 역할을 했단다. 남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었겠니? 카종은 왕에게 의붓어머니가 그녀에게 어떤 일을 했으며 또 할록이 그녀를 야자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나무 밑동을 도끼로 내려쳐서 빠뜨리게 한 일, 그리고 그녀가 거북으로 변한 일 등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할록이 카종에게 물었습니다. 예, 내 피부는 어떻게 그렇게 하얗니? 카종은 솥에 물을 끓인 다음 그 안에 들어가면 하얗게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카종처럼 되고 싶었던 할록은 그 말을 믿고 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데어 죽고 말았습니다. 카종은 시체를 꺼내서 토막을 내고 젓갈을 담겨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 젓갈통을 의붓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며 할록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니 왕국에 들르라고 전하도록 했습니다. 할록을 찾아온 새어머니는 카종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새어머니는 부끄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젓갈을 거의 다 먹었을 때 반지를 낀 손가락이 나왔는데 그제서야 그것이 친딸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조선이조 중엽 전라도 서문박 30리쯤 되는 곳에 채만춘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본처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콩밭 뒤편 성황당에서 비로 얻은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콩지라 지었습니다. 그러나 콩지의 어머니는 산후에 몸져 누웠다가 얼마 못 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채만춘은 배씨성을 가진 부인을 새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배씨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팥쥐였습니다.
배씨 모녀는 성격이 모질고 질투심이 비할 데 없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은 모두 콩쥐에게 시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콩쥐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발이 작다는 이유로 구박을 해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배씨는 콩쥐에게 쇠 호미 대신 허접한 나무 호미를 쥐어주면서 산비탈에서 밭을 매게 했습니다. 나무 호미는 금방 부러져 버렸고 혼이 날 것이 두려웠던 콩쥐는 손으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탈진해 버렸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뿔이 3개인 커다란 소가 내려와 콩쥐에게 새 호미와 음식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새 호미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친 콩쥐는 소가 주고 간 음식들을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모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녀는 감사해하기는커녕 중을 올려 얻어낸 것 아니냐며 험한 말로 콩쥐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먹을 것을 모두 빼앗긴 콩쥐는 고픈 배를 부여잡고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5월 단오가 가까워오자 콩쥐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네를 뛰며 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호락호락 보내줄 리 없는 배씨는 밑빠진 독을 내밀며 물을 가득 채우면 허락해주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밑이 깨진지도 몰랐던 콩쥐는 몇 번이고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기진맥진할 무렵 두꺼비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몸으로 독을 메워 이번에도 무사히 과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콩쥐의 외가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외삼촌 내외가 콩쥐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배씨는 배를 짜고 커피 석섬을 모두 찌어 넣으면 따라와도 좋다고 얘기해놓고 팥쥐만 데리고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외가에 모인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전처에 친정까지 찾아온 배씨의 모녀를 보고 기가 막혀 수군거렸습니다. 같은 시간 집에서 열심히 콩을 고르고 있던 콩쥐네 집에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떼가 멍석이로 모여들더니 펼쳐놓은 콩들을 모두 쪼아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직녀가 60척 배 한 피를 순식간에 짜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콩쥐에게 고운 비단 저고리, 네이, 댕기, 버선과 예쁜 신까지 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직녀의 선물을 받아든 콩쥐는 신이 나서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전라감사의 행차 소리에 깜짝 놀라 그만 왼쪽 꽃신을 냇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신발 한 짝은 없어졌지만 선녀가 준 버선은 신기하게도 흙가물이 묻지 않아 별탈 없이 외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개울에서 오색 광채가 나는 신발 한 짝을 발견한 전라감사는 신하를 시켜 신발을 가져오게 했는데 광채는 물론이거니와 물에 젖은 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발의 주인이 궁금했던 전라감사는 신하를 시켜 인근을 수색하라 명령했습니다. 인근 가옥을 돌던 신하는 잔치가 한창이었던 콩쥐의 외가에도 찾아왔습니다. 신하들이 신발의 주인을 찾는다고 하자 배씨가 제일 먼저 나서 신발을 신어보겠다며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발부리에 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어 팥쥐가 발을 내밀어 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시도했으나 주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콩쥐의 차례가 되어 발을 내밀자 신발 속으로 발이 쏙 들어갔습니다. 신하는 콩쥐를 가마에 태워 관가로 데려갔고 전라감사와 혼인을 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콩쥐를 쉬게 한 배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신통한 무당을 찾아가 팥쥐의 얼굴을 콩쥐와 비슷한 얼굴로 둔갑시켜 관가로 보냈습니다. 콩쥐의 얼굴로 관가에 침입한 팥쥐는 우물가로 콩쥐를 유인하여 물에 빠뜨리고 자신이 감사의 부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진 콩쥐는 물속에서 그만 숨을 거두었고 얼마 후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연못을 지날 때마다 뒷목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던 팥쥐는 어느 날 작정하고 뒤를 돌아보곤 기겁하였습니다. 연꽃에서 그림자 손이 나와 그녀의 머리를 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콩쥐는 하인을 시켜 연꽃을 건져 아궁이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한 노파가 불씨를 빌리기 위해 감사댁 부엌을 찾았습니다. 불을 지피기 위해 아궁이를 들여다보니 오색 구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파는 사람들 몰래 치마폭에 구슬을 쌓은 뒤 자신의 집 벽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벽장 속에서 할멈 할멈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파가 뒤를 돌아보자 콩쥐가 나타나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콩쥐는 할머니에게
전라감사를 집으로 초대해달라고 부탁했고 며칠 뒤 감사는 할머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콩쥐는 일부러 감사의 상에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올려두었습니다. 감사가 이를 눈치채자 콩쥐는 젓가락 바뀐 것은 알면서 어찌 부인이 바뀐 것은 모르는 것입니까? 하고 말하고는 감사의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된 감사는 연못을 수색해 콩쥐의 시체를 찾아냈고 콩쥐는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팥쥐의 몸을 소 4마리에 묶은 뒤 사지를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콩쥐가 말렸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분이 덜 풀린 사람들은 팥쥐의 시체로 젓갈을 담아 독에 넣고 기름종이로 봉인을 하여 배씨에게 보냈습니다. 딸에게 온 선물로만 알고 있던 배씨가 노끈을 풀고 기름종이를 젖히니 그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착한 마음은 보답을 받고 못된 마음은 못된 마음으로 응징을 받을 것이니 무릇 살인을 한 자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배씨는 그것이 자신의 딸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죽고 말았습니다.